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2회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보건문제와 예상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1강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스트가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좁은 실내 작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 유리하다. 디젤 연료만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 유리하다 이고요. 지게차는 차체 형식에 따라서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와 리치형 지게차로 분류가 됩니다.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는 마스트가 위아래로 구동하는 방식이고 구조가 크고 튼튼하고 실외 작업과 다양한 작업 환경에 활용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입니다.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는 유리하고 대신에 차체가 커서 좁은 실내 작업에는 곤란합니다. 리치형 지게차는 대부분 전동식 배터리로 운행이 되고요. 마스트가 위아래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거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차체가 작아 회전 반경이 작고 좁은 공간이나 실내에서 작업이 수월합니다. 문제 지문에서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맞는 설명은 3번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 유리하다가 3번이고요. 1번과 2번 마스트가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구조 좁은 실내 작업용 1번과 2번은 리치형 지게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디젤 연료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는 디젤뿐만 아니라 LPG, 가솔린, 전동식 배터리 모두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지게차의 작업 장치 중 포크를 걸거나 고정하기 위한 철판 구조물로 포크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위치의 고정을 돕는 보조 기능이 있는 장치는 틸트 실린더, 핑거보드, 백레스트, 캐리지. 정답은 2번 핑거보드고요. 이 핑거보드는 이 포크를 걸거나 고정하기 위해서 캐리지 앞에 부착된 철판 구조물이고요. 간격을 조절하거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호음이 있습니다. 1번의 틸트 실린더는 이 마스트를 전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이게 하는 유압 실린더고요. 이 마스트 아래쪽에 틸트 실린더가 있습니다. 3번의 백레스트는 포크 뒤쪽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각으로 된 구조물이고요. 적재한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4번의 캐리지. 캐리지는 포크와 작업 장치를 지지하고 이 마스트를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그 수평 프레임 구조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지게차의 구조와 재원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답은 3번 자유인상 높이, 화물을 적재한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인상 높이는 마스트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트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가 최대로 올라간 높이를 자유인상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인상 높이, 4번의 최대 인상 높이는 포크가 최대로 올라간 높이인데요. 이 마스트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포크가 최대로 올라간 높이를 최대 인상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전고와 전장인데요. 전고는 지면에서 지게차의 가장 윗부분, 맨 윗부분까지의 전체 높이고요. 전장은 이 포크를 포함한 지게차의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를 보면 지게차의 포크 끝에서 후면 끝까지의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전장이죠. 전장.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아니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가나 다라 이렇게 4가지 정해져 있고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1번과 2번, 4번은 작업 전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료 수분 혼입, 엔진오일 부족, 오일 필터 막힘, 오일 회로 막힘. 정답은 연료 수분 혼입인데요.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면 연료 수분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는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필터가 막히거나 오일 회로가 막히거나 압력 센서에 이상이 있을 때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오일실, 2. 피스톤, 3. 실린더, 4. 기어. 정답은 1번 오일실이고요. 작년에 12월 둘째 주에 나온 문제입니다. 오일실은 유압장치에서 오일이 누설되거나 외부 이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실린더와 피스톤, 밸브 등 주요 부품을 밀봉하는 부품입니다. 이 실은 영어로 밀봉 또는 봉인한다 라는 뜻인데요. 고무바킹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작동 장치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면 가장 흔한 원인은 오일 실이 손상되거나 노후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지게차에서 마스트 작업 시 조작용 레버가 3개 이상일 경우에 좌측부터 우측으로 설치 순서가 올바른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4번.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사진을 실제로 촬영을 해왔는데요. 조작용 레버가 3개가 있는데 맨 좌측이 리프트 레버, 그 다음 가운데가 틸트 레버, 그리고 맨 우측이 부수장치 레버입니다. 이 리프트 레버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조작 레버고요. 틸트 레버는 마스트를 전후방으로 기울이는 조작 레버고요. 이 부수장치 레버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장치인데 포크 포지셔너 레버나 또는 사이드 시프트 레버 같은 옵션으로 들어가는 장치를 조정하는 레버가 부수장치 레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경사지를 주행할 때 안전수칙으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저속으로 후진한다. 지게차 작업 중에 또는 주행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지게차는 내리막길에서는 후진으로 해야 되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전진으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1번 지문에서 내려갈 때는 변속 레버를 중립에 두고 운행한다고 했는데요. 중립에 두면 절대 안 되고요. 2번에서는 포크를 높이 들고 주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험하죠. 3번에서는 내려갈 때는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만 작동하면서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위험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의 점화 방법은 무엇인가? 전기 착화, 압축 착화, 마그넷 착화, 불꽃 착화. 정답은 당연히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엔진의 연소 방식은 압축 착화 방식과 불꽃 점화 방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압축 착화 방식은 주로 디젤 엔진에 사용하고요.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500도씨 이상의 온도를 만든 뒤에 연료를 분사해서 착화하는 방식으로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불꽃 점화 방식은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서 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꽃 점화 방식은 가솔린 엔진하고 LPG 엔진 등에서 사용합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10번 다음 중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과 비교하여 보다 좋은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비가 싸다라고 했는데요. 6기통 엔진은 4기통이나 2기통 엔진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 비용이 당연히 높습니다. 엔진은 실린더 수와 배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4기통 엔진은 주로 소형이나 중형에 사용하고요. 6기통 엔진은 3톤급 이상 지게차에 적용을 합니다. 이 엔진의 기통수가 많을 때에는 장점이 많은데요. 엔진 진동이 적고 가속이 신속하고 원활하고요. 그리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회전과 관계없이 작동되는 기구는? 캠축, 워터펌프, 스타트 모터, 발전기. 정답은 3번 스타트 모터고요. 이 스타트 모터는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 주기 위한 시동 장치이고요. 따라서 크랭크 축의 회전 관계없이 스타트 모터는 작동하는 기구고요. 1번의 캠축 그리고 워터펌프, 발전기는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해야 작동하는 기구입니다.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 크랭크 축은 커넥팅 로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커넥팅 로드 위에는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 피스톤의 상하 직선 운동을 커넥팅 로드에서 전달받아갖고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고요. 이 발생된 회전 운동은 엔진의 출력이나 유압 실린더로 전달돼서 전후진과 상하 작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 크랭크 축 앞쪽에는 캠축 구동을 위한 스트로킷이 설치되어 있고요. 워터펌프하고 발전기 구동용 크랭크 축 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플라이 휠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엔진의 오일 펌프에서 토출되는 오일을 모두 여과한 후에 윤활부로 공급하는 방식은 어느 것인가? 1. 분류식 2. 전류식 3. 복합식 4. 분리식. 정답은 2번 전류식 여과 방식이고요. 오일 여과기는 공급하는 방식이 분류식과 전류식, 샨트식 또는 복합식이 있는데요. 이 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토출된 모든 오일을 여과기를 통해서 완전히 여과한 후에 윤활부에 공급하는 방식, 전류식입니다. 그리고 분류식, 1번의 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토출된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윤활부에 공급돼서 윤활 작용을 수행한 후에 나머지 오일은 여과되어서 오일팬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번의 복합식은 샨트식이라고도 하고요. 분류식과 전류식을 병용한 복합식 여과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디젤 기관에서 실화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연료 소비가 감소한다. 기관이 관행한다. 냉각수가 유출한다.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 정답은 4번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이고요. 이 실화는 실린더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연소실 내에서 연료가 희박하거나 너무 많거나 압력이 약할 때 연소가 완료되기 전에 불꽃이 소멸하는 현상을 실화라고 하고요. 이 실화가 발생하면 당연히 엔진 출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고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4번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윤활유 펌프 성능이 저하될 때, 릴리프 밸브가 막혔을 때, 윤활유의 양이 적을 때, 기관 각부에 마모가 심할 때. 정답은 2번 릴리프 밸브가 막혔을 때인데요. 엔진 오일의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주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일 점도가 높을 때,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막혔을 때입니다. 이 릴리프 밸브는 유압 조절 밸브라고도 하고요. 엔진 오일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자동으로 열려서 과도한 유체를 배출해서 엔진의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이 릴리프 밸브가 막히면 윤활유 압력이 높아집니다. 문제 보기에서 1번과 3번, 4번도 모두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1번과 3번, 4번은 윤활유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윤활유 펌프 성능이 저하될 때, 윤활유 양이 적을 때, 그리고 기관 각부에 마모가 심할 때는 반대로 윤활유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냉각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부동액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 1.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갈레이트, 규소수, 암모니아. 정답은 1번 에틸렌 글리콜이고요. 에틸렌 글리콜은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이고 물과 잘 섞이고 원음점을 크게 낮춰서 냉각수나 부동액에 많이 쓰이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이 부동액의 주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운행 중인 엔진에서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번.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배기가스는 흑색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에어클리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엔진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생기는 먼지 등을 여과하고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흡입 효율이 저하되어서 연소가 불량해지면서 출력이 감소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배기가스는 흑색으로 배출됩니다. 18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노킹이 일어날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실린더 내 압축 압력이 클 때, 연료 분사 시기가 부정확할 때. 정답은 3번이죠. 실린더 압축 압력이 클 때는 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디젤 기관 출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노킹이 일어날 때,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그리고 연료 분사 시기가 부정확할 때, 그리고 연료 여과기가 막혔을 때, 그리고 실린더 내 압축 압력이 낮을 때입니다. 여기서 1번에 노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노킹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일찍 또는 늦게 연소되어서 충격이 발생하는 현상을 노킹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 연료 장치에서 연료 압력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 센서가 고장이면 시동이 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료 압력 센서가 고장나면 시동이 반드시 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고장이 나면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연료 분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동 꺼짐이나 출력 저하, 비정상 작동,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번에서는 시동이 꺼진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은 커먼 레일 안에 연료를 초고압으로 저장해서 연소실로 분사해서 연소하는 방식이고요. 이 연료 압력 센서는 커먼 레일 내에 연료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고요. 레일 압력 센서라고도 합니다. ECU, 전자 제어 장치인데요. ECU는 연료 압력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엔진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연료 분사량과 분사 시기를 결정을 하고요. 커먼 네일 끝에 부착되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연료 압력을 센서에 부착된 다이어그램에 부착된 피에조 소자가 압력을 감지합니다. 이 피에조는 반도체 피에조 소자 방식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풀어본 19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험장에 도착하면 주의사항과 CBT 시험 방식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감독관이 메모지가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는데요. 이 메모지를 꼭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면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메모지에 문제 번호를 적어놓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60점 이상 취득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전류의 3대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발열작용, 전달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정답은 2번 전달작용이고요. 전류의 3대 작용 3가지는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3가지인데요. 발열작용은 전류가 전기 저항이 있는 물질이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화학작용은 전해질 용액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온이 전극에 도달해서 방전하면서 기체가 방전하고 금속이 석출되는 전기 분해 현상, 이 현상을 화학작용이고요. 자기작용은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이 3가지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에 전해액을 만들 때 올바른 방법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젓는다가 정답이고요. 이 납산 축전지는 전해액을 묽은 황산을 사용합니다. 이 전해액을 만들 때는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천천히 부어서 저으면서 만들고요. 이 전해액은 무색 무취의 묽은 황산이 주 성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번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압이 증가된다, 용량이 증가된다, 비중이 증가된다, 전압 및 용량이 증가된다. 정답은 1번 전압이 증가된다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축전지 연결할 때 직렬 연결 방법과 병렬 연결 방법이 있는데요. 직렬 연결은 메인 플러스하고 메인 마이너스는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축전지들의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병렬 연결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끼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증가하고 용량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동일하고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문에서는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했고요.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증가하고 용량은 증가가 아니라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키 스위치를 계속 돌리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피니언 기어가 소손된다, 베어링이 소손된다, 전기자가 소손된다, 충전이 잘 된다. 정답은 1번 피니언 기어가 소손된다이고요. 이 피니언 기어는 엔진을 시동할 때 스타트부터의 회전력을 엔진 플라이 휠의 링 기어에 전달하는 소형 기어입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렸는데 이 시동키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피니언 기어 톱니 부분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저속 시 충전 특성이 양호하다. 2. 소형 경량이다. 3.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므로 전기적 용량이 크다. 4. 브러쉬가 필요 없다. 답은 4번인데요. 교류 발전기에 브러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브러쉬는 주요 구성품이고요. 교류 발전기의 장점, 특장점은 소형 경량이면서 출력이 크고 저속 회선 시에도 충전 특성이 양호하고 수명이 길고 다이오드로 정류하기 때문에 전기적 용량이 큽니다. 교류 발전기에 대한 문제는 1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번 회차별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 설명을 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이 해설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계기판 전류계의 지침이 정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 때 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2번.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다. 축전지는 충전되고 있을 때는 플러스 방향을 지시하고요. 나머지 경우 전기장치를 쓰고 있거나 누전이 되거나 방전이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시동 시 엔진 예열 장치를 동작시키고 있다. 이때는 전기를 사용 중이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요. 배선에서 누전되고 있다. 전기가 새는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전조등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다. 이때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는가? 1. 변속기 입력축. 2. 크랭크축. 3. 추진축. 4. 차동 기어 장치. 정답은 1번 변속기 입력축이고요. 이 클러치의 구조를 보면 이 클러치판은 동력을 마찰력으로 변속기에 전달하는 마찰판입니다. 그래서 변속기 입력축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스플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스플라인은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축의 외측이나 내측에 배열된 홈을 가공한 구조물이고요. 축과 상대 부품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변속기 입력축이나 구동축 등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자동 변속기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연료 효율성이 수동식 변속기보다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동 변속기는 연료 효율성이 연료가 수동식 변속기보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가 없이도 연속적인 변속이 가능한 그런 엔진이고요.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에 따라서 기어비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그 구성은 토크 컨버터, 유성 기어 장치, 유압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기 1번에서 클러치 페달 조작 없이 기어를 변속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기어 변속할 때 충격이 적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토크 컨버터, 유성 기어 장치, 유압 제어 장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추진축에 자재 이음을 설치하는 이유는?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추진축의 회전 각속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입니다. 추진축의 슬립 이음에 대한 내용은 1회 문제에서 풀어보았는데요. 추진축은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고요. 변속기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종감속 기어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추진축에 연결이 되는 등속 조인트를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슬립 이음과 자재 이음입니다. 슬립 이음은 추진축의 길이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고요. 자재 이음은 각도 변화에 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회전 각속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전 각속도는 회전할 때 얼마나 많은 각도를 회전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문제의 지문에서 이 자재 이음은 추진축의
회전 각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회전 가속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바퀴가 습지해 있다. 볼 조인트의 교환 시기가 되었다.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 핸들 유격이 크다. 정답은 3번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다이고요. 이 파워 스티어링 핸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파워 핸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이 핸들이 무거워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파워 스티어링, 파워 오일 부족이나 펌프가 고장나거나 누유등이 주의 원인입니다. 핸들이 무거워지면 당연히 오일 점검이 필요하고요.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할 때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0번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브레이크 과다 사용 2. 유압 라인의 과열 3. 제동액 내부의 기포 발생 4.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베이퍼록 현상은 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해서 브레이크 계통이 과열되면서 브레이크액이 기화되어 생긴 기포로 인해서 유압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위치는 제동 계통 내부의 유압 라인하고 마스터 실린더 등이고요. 압력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제동이 잘 안 되는 현상입니다.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참고로 페이드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페이드 현상도 베이퍼록 현상과 비슷한 현상인데요.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마찰부, 드럼하고 패드가 고온 상태로 지속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이 베이퍼록과 페이드 현상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차이점은 베이퍼록 현상은 브레이크 액이 기화돼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페이드 현상은 기포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마찰부가 고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유압의 압력, 힘, 면적의 계산식이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압력은 가해진 힘 나누기 단면적이고요. 이 압력은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접촉면을 경계로 해서 양측 부분이 수직으로 서로 미는 단위 면적당 힘을 압력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압력은 가해지는 힘 나누기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32번 다음 중 작동유, 유압유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은 1. 캐비테이션 현상 2. 노킹 현상 3. 발화 현상 4. 조기 착화 현상. 정답은 1번 캐비테이션 현상이고요. 이 캐비테이션 현상은 공동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 작동류에 있는 이 액체 중에 용해되어 있던 공기가 분리되면서 기포를 만들어서 공동부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에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유압 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캐비테이션 현상이고요. 2번의 노킹 현상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일찍 또는 늦게 연소되어서 발생하는 충격을 노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유압 작동류가 과열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유압류가 많을 때라고 했는데요. 유압류가 많으면 작동류가 과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죠.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작동류가 유압류가 과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일 냉각기에 냉각핀이 오손되었을 때, 그리고 릴리프 밸브는 압력제 밸브죠.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일 때, 그리고 점도가 높을 때, 작동류의 점도가 높을 때, 그리고 유압류가 부족할 때, 그리고 유압 회로 내에 필터가 막혔을 때,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유압류의 과열 원인은 머릿속에 잘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유압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 펌프 2. 오일 탱크 3. 제어 밸브 4. 분사 펌프. 정답은 4번 분사 펌프고요. 분사 펌프는 유압장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연료장치의 구성 요소고요.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 그 다음 유압 제어 장치, 유압 구동 장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엔진이나 전동기, 유압 펌프, 오일 탱크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제어 밸브가 있는데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고요. 유압 모터나 유압 실린더는 유압 구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분사 펌프는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35번. 다음 중 유압 밸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유압 제어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압 제어 밸브는 유압 밸브의 종류에 없는 종류고요. 유압 밸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유압 밸브는 유압 펌프하고 작동기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작동류의 압력이나 유량,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밸브입니다. 종류는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는 유압 회로 내에서 오일의 압력을 제어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는 유압 실린더의 속도나 유압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고요. 방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는 오일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고압 펌프와 저압 펌프를 함께 사용하는 유압 장치에서 회로의 압력에 따라 한 대의 펌프를 무부하로 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시퀀스 밸브 3. 언로드 밸브 4. 감압 밸브. 정답은 3번 언로드 밸브이고요. 이 언로드 밸브는 무부하 밸브라고도 하고요. 이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는 5가지,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언로드 밸브는 고압 펌프와 저압 펌프를 함께 사용하는 유압 장치에서 회로의 압력에 따라 한 대의 펌프를 무부하로 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유압 실린더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피스톤 2. 피스톤 로드 3. 실린더 튜브 4. 유압 밸브. 답은 4번 유압 밸브인데요. 이 유압 실린더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대표적인 구성품은 이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고요. 그리고 피스톤과 연결된 긴 원형 모양의 피스톤 로드가 있고요. 실린더 튜브와 각종 커버, 각종 패깅류, 그리고 오링 등 대략 20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실린더 구조를 뜯어보고 부품을 모두 외우는 건 좀 가성비가 안 맞고 대표적인 구성품으로 이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 실린더 튜브, 커버, 패깅 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의 유압 밸브는 유압 펌프하고 작동기 사이에 설치돼서 유압류의 압력이나 유량,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번.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1. 주유구 캡 2. 유면계 3. 배프 4. 압력 조절 밸브.
정답은 4번 압력 조절 밸브인데요. 오일 탱크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작동률을 저장하는 탱크고요. 오일 탱크 구조를 상세하게 뜯어볼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부속 장치로 입구 캡, 유명계, 흡입 스트레이너, 드레인 플러그, 배플 등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압력 조절 밸브는 엔진 장치에 있는 연료 펌프의 부속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유압 건설 기계에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불량.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죠.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유압 계통 내에서 최고 압력을 제한해서 유압 기기의 회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하거나 고장이 나면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정답을 바로 보면 3번 유압 동력원이고요. 1번의 스톱 밸브는 이런 모양,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고 양쪽에 짝대기가 있는 모양이고, 소음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4번의 공기 유압 변환기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 모양들을 다 해설할 필요는 없고, 이 유압 기호는 매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셔야 하고요. 기호를 보면서 일일이 설명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나올 만한 유압 기호 48종을 정리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24개씩 넣어서 총 48개인데요.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1번 일반적으로 건설 기계를 취득하였을 때 얼마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2월 이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3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건설기계 등록 신청 기간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매매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표 제작 등을 할 것을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제작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1번이고요. 3일입니다. 소유자는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것은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검사 유효기간 끝나는 다음 날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은 3번이고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하는 경우는 보기의 지문처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좌회전을 했다가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좌로 이중 구분 도로는 이렇게 반대 모양이겠죠. 그리고 3번에 미끄러운 도로, 4번 노면 고르지 못한 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입니다. 도로교통법 22조에서 정한 규정이고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8번 운전 중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답은 2번이고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고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죠. 49번 다음 중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정답은 3번 트럭 지게차이고요. 이게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요.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요. 적재 중량 12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운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단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지게차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2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정답은 3번 201점이고요. 벌점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이고요. 3년간이면 271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은 관리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관리감독 소홀은 관리적 요인, 즉 간접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수칙 미준수, 기계 조작 실수, 보호장치 미설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3번 작업 중에 소음이 매우 심한 환경에서 속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아주 쉬운 문제이죠. 귀마개 또는 이어플러그이고요. 귀마개는 소음이 85dB 이상일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아주 당연한 정답인데요.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재해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55번 산업안전보건 중 금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금지, 2. 탑승금지, 3. 폭발성 물질 경고, 4. 보행금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3번입니다. 폭발성 물질 경고는 경고 표시이고요. 나머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보행금지는 금지 표시입니다. 56번 그림에서 산업안전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인화성 물질 경고인데요. 1번의 산화성 물질 경고는 아래 그림 보시면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인화성 물질 경고는 그림 모양이 안쪽에 트리 같은 모양이 있고, 산화성 물질 경고는 안쪽에 그림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폭발성 물질은 이런 모양이고요. 4번에 급성 독성 물질은 이렇게 해골 모양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종류가 총 5종이고 표지는 40개가 있는데요. 교재 없이 필기시험 60점 이상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화면 캡처해서 보시도록 보건 표지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연 표시 8종, 그리고 경고 표시 6종이고요. 다음은 바탕색이 황색인 경고 표시 9종, 그리고 지시 표시 9종입니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탕색은 녹색이고 그림 부호는 흰색으로 된 안내 표시 8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7번 해머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당연히 2번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이건 아니고요.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할 작업, 연삭 작업, 해머 작업, 정밀 기계 작업, 드릴 작업,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작업장의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공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묻혀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작업장 안전수칙은 거의 매번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최근 기출문제 오답을 보면 바닥에 폐유를 뿌려서 먼지 발생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화재의 분류에서 A급 화재를 유발하는 연소 물질은? 정답은 1번이고요. A급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고요. 목재나 종이, 섬유, 플라스틱 등이 주요 연소 물질입니다. A급 화재입니다. 2번에 유류, 가연성 액체는 B급 화재고요. 3번에 변압기, 배전반 등 이거는 전기성 화재, C급 화재입니다. 그리고 4번 나트륨, 마그네슘 등 금속은 금속성 화재는 D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냉각 소화의 원리로 소화하는 방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냉각 소화는 온도를 낮춰서 연소를 억제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물 뿌리기 등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냉각 소화에 온도를 낮춰 연소를 억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1번에 산소 공급원을 제거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이거는 유류 아저씨에 쓰는 질식 소화 방법이고요. 2번 절연성이 있는 소화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이거는 전기 절연성 소화,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점화원을 제거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이거는 따로 방법이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2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제3회 예상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